예, 소개 감사합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병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참석해 주신 한국 여러분,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암 환자분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가 하는 것들은 이제 저는 직접 만나 뵙다 보니까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인생 사연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연을 듣고 지금 내가 어떻게 다 암에 걸렸고 어떻게 또 암에서 나아가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인생을 또 한번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환자분들을 통해서 많은 또 인생 수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일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여정 가운데 암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암 환자가 겪게 되는 그런 다양한 심리 반응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암 치료 과정,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좀 정신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과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이 암 환자에게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통합 케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소개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제 암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놀랄 만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 평생 동안에 암에 걸릴 확률은 국민들이 보통 우리나라에서 평균 수명이 82세까지라고 그러는데 35.3%라고 하고요. 그래서 남자는 평균 수명이 79세인데 5명 중 2명이 살다가 암에 한 번은 걸리게 되고,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술, 담배도 좀 더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발병 확률이 높은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고 있고 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없는 가족은 없죠.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친할머니도 다 대장암, 직장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사실은 가족들마다 다 암 환자들을 함께 살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고, 또 본인이 직접 암 환자인 경우들도 매우 많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사망 원인을 보시면 단연 계속 10년 내내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암이고, 특히 40대부터 80대를 보시면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이제 암이고, 심지어는 10대, 20대, 30대에도 이렇게 암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어떤 사망 원인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 되고 있는 암은 마치 암에 걸리면 사망, 암에 걸리면 죽음,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통계에서는 20년 전, 93년부터 95년에는 10명의 암 진단 환자 중에 44명만 5년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10명 중에 7명이 5년 이상 생존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렸다가 그 암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5년을 살았다 하는 말은 그 암에서는 거의 회복됐다, 완치되었다라는 판정을 하는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성분들의 경우는 거의 10명 중에 8명이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제는 암이 더 이상 죽음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생존할 확률이 매우 높고, 그래서 잘 치료하고 잘 치료한 이후의 삶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이제 암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은 더 이상 사망과 동일어가 아니고 동의어가 아닙니다. 암 치료 중이거나 암 치료 후에 생존한 분들을 옛날에는 암 생존자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재난이나 고통을 겪고 나서 이제 전쟁을 겪고 난 생존자, 이런 것처럼 굉장히 힘든 과정만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암 경험자라는 표현이 더 좋겠다 해서 요즘에는 암 경험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 경험자의 인구만 해도 160만 명이 되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10명 중에 1명이 암 경험자입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는 암 환자들이 암 치료를 하고 나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고, 심지어는 이제 원래 평균 수명까지도 다 살 수 있게 완치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암 경험자들을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잘 도와드리고 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당면 과제입니다. 그런데 암 환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암 진단을 딱 받는 순간에는 매우 무섭습니다. 그리고 두렵고요. 그래서 처음에
갖게 되는 심리 반응은 일단 오진이었으면, 잘못 진단된 거였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크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으신 겁니다. 믿고 싶지 않죠. 내 인생에 왜 암이라는 게 왔지? 암이 아닐 거야. 잘못 진단했을 거야. 그리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보지만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암이 왔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절망감과 함께 정서적으로 크게 흔들리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거는 모든 환자분들이 겪는 거죠. 특별히 뭐 정신이 약하다거나 그런 분들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기 싫어도 자려고 그러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반추, 되새김질 됩니다. 그러면서 잠이 안 오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의욕이나 식욕이 떨어지고 이러는 과정들을 짧게는 뭐 하루 이틀, 길게는 몇 달씩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적응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이제 할 수 없지. 제대로 치료를 잘 받아서 빨리 회복하자. 이런 진단과 치료 과정을 받아들이고 일상생활로 적응하는 단계, 이 단계까지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입니다. 근데 수술을 받다가 아니면 수술 받기 전에 수술하기 싫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뭐 이렇게 다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봤던 환자분 한 분도 위암 수술을 하러 오셨는데 뭐 수술 준비 다 끝나고 내일이면 입원해 수술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수술 못 하시겠다고, 그래서 위암 그 수술하시는 선생님들한테서 연락이 와서 이분 좀 어떻게 잘 얘기해서 수술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나뵀더니 약간 그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던 분인데 망상 같은 것들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딸하고 같이 떨어져서 살면서 혼자 산속에서 사시다가 이제 암이 걸렸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는 수술 안 받고 도로 산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산으로 가시라고 가시더라도.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그래서 수술은 일단 받고 가셨어요. 근데 딸하고 엄마는 우리 남편 조현병도 치료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저거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해드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일단 암 수술만 받고 돌아가셨던, 산으로 다시 올라가신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수술 자체도 거부하시거나 항암 치료를 거부하거나 이런 동요의 시기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많이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잘 적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과정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통계를 보면 일반 환자는 한 100명 중에 26명 정도, 여자는 37명 정도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암 환자는 거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의 문제, 뭐 잠을 못 잔다고 하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불안하다, 그 다음에 우울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암 환자분들한테 혹시 정신건강,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는지를 여쭤보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 미국에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암 환자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는 어떨 때 받아야 되느냐? 일상생활에 뚜렷한 지장이 있으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직장에 다니셔야 되는 분인데, 직장인인데 암 진단을 받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상황으로 이제 막 자포자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려고 그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정신과 와서 상담이 좀 필요하시고요. 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하겠고 너무 기력이 없어서 항암 치료를 더 이상 못 받겠다, 이런 과정으로 가시는 분들, 아니면 직장 주부인데 주부가 살림을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자기가 평소에 하던 일들, 하던 뭐 드라마 보는 거나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일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 과정에 참여하기 힘들어 하시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는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면서 같이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게 이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적응장애라고 그러는데, 이 젊은 군인들 같은 경우는 부대에 딱 들어가면 군부대에 들어가서 처음에 막 적응을 못하고 군 여기 못하겠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병사들이 있는데, 그런 병사들한테 붙이는 진단명이 적응장애입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힘들어지면서 일상생활에 적응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적응장애나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을 치료하실 수 있게 되고, 수술한 후에는 이제 선망이라는 것들이 흔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건강의 문제들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트레스 관리가 암 경험자와
그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은 사실은 뭐 암에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거는 보통은 안 좋은 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좋은 일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혼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혼하는 과정은 당연히 스트레스가 되고 암 진단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그렇고 쾌락도 그렇고 우리 신체에 부담을 줘서 신체와 정신의 균형이 깨지는 상태,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통은 잠을 잘 자거나 뭐 맛있는 걸 먹거나 이러면서 이제 평상시에 그 균형이 깨졌다면 균형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지만, 그런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차원을 초과하는 그런 스트레스 사건이 있다 했을 때 이제 몸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뭐 위궤양이 심해지기도 하고 위경련이 올 수도 있고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빨리 뛰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근골격계 목이나 뭐 관절, 허리 이런 데서 통증이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소화불량이 올 수도 있고 변비나 설사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없으면 좋겠는데 스트레스가 없이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물하고 공기가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 일상생활에 그냥 끊임없이 발생하고 같이 겪게 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야지 이게 없어야지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발생하면 관리를 잘 해주면 되는 거지 스트레스를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살면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느냐 하는 걸 이제 예로 저희 에릭 에릭슨이라는 그 심리학 박사, 정신과 의사가 이론을 한 걸 간단히 소개를 저희가 해드리는데요. 처음에 태어나자마자의 제일 큰 인생 과제는 잘 먹는 겁니다. 이때 제대로 못 먹어서 정말 영양실조가 되거나 잘못하면 생명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 다음 해에는 잘 싸야 됩니다. 그래서 똥오줌을 가리기 시작하고 제때 싸고 그렇게 해야 이제 부모로부터 또 칭찬도 받고 이 토일렛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시작되는 시기죠. 그 다음에 남근기라고 그래서 유치원에 가기 전 단계에서는 이제 왜 나는 엄마가 내 애인인 줄 알았더니 우리 아빠 애인이네, 이제 이런 생각을 아주 어린 시기로부터 하게 된다는 거고요. 이런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때는 성실함을 습득해야 되는, 선생님이 하라는 걸 잘 따라하고 이러는 과정이 이제 여기서 시작되고, 사춘기가 되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뭘 좋아하고 뭐하고 살고 싶은가, 이걸 생각하느냐고 자꾸 엄마 아빠한테도 대들고 싸우고 뭐 그렇게 되는 과정이 생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돼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일을 찾고 자기 짝을 찾아서 이제 가정을 꾸미기 위한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가정도 꾸렸고 일도 잘 잡았으면 그 다음에 자식도 낳고 돈도 벌어가면서 이제 생산성을 쭉 높여가는 시기죠. 그래서 생산성을 충분히 높여서 자식도 많아지고 이제 재산도 꾸려졌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부분을 잘 통합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끊임없는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숙제들을 하려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그림에서는 여기 턱선이 예쁜 요 아가씨의 옆모습, 예쁜 숙녀의 옆모습을 볼 수도 있고, 이걸 코로 보시면 여기 입술이 있고 여기 턱이 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노인 할머니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탁 보여주면서 뭐를 보냐 그러면 아가씨가 보여요 그러는 사람도 있고 할머니가 보여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똑같은 그림인데 어떤 걸 보느냐는 다 다른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오리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토끼를 보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한테 온 스트레스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점점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나쁜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고 좋은 스트레스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나쁜 스트레스는 내가 예측 못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하면서 당황하게 되는 상황이 나쁜 스트레스가 되고, 내가 수용하기 싫은 겁니다. 나는 이런 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 인생에 이런 일이란 있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점점 나쁜 스트레스가 돼서 나를 계속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해결 못할 것 같다. 통제 불능인 상황이다. 이러면 이제 나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근데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암이 점점 더 나를 괴롭히게 된다는 거죠. 암 누구나 다 걸린다면 다섯 명 중에 2명이 걸린다는데 내가 걸리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럴 수도 있지. 나한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선생님 중에도 위암 수술을 하신 후에는 술도 다 끊고 음식 조절도 더 잘하고 과식 안 하고 하니까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졌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서 이렇게 암의 진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더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걸 잘 끝까지 견뎌내면 치료 과정을 통해서 암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그 의지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라는 거는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생각을 잘 유도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런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농담 삼아 그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자기 꿈은 재벌 2세인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가지고 내가 꿈을 이룰 수가 없다고. 근데 너무 인생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들은 따분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추구하기 쉬운 게 마약 같은 거예요. 순간적인 쾌락을 확실히 주니까 기분이 좋아지려면 뭐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도 않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놀다가 그 마약 같은 것들에 쉽게 중독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거 해결하려고 막 그런 바둥바둥 하면서 아둥바둥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로 만드는 것이 내 건강도 최고로, 나의 수행 능력도 최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뭐 하려고 그러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다. 그러면 약간 하려는 일들을 줄여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요즘에 너무 따분하게 지내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한테 숙제를 줘야죠. 야, 내가 살이 너무 쪘는데, 뱃살이 너무 나왔는데 살을 한 5kg만 빼보자. 올해 안에는 그걸 해서 운동 열심히 해서 체력을 좀 보강해보자. 이런 숙제를 나한테 주면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돼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좋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스트레스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너무 감정적으로 뭐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이렇게 해서 대응할 게 아니라 침착하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하다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아졌을까?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활동 지향 관리라는 거는 내가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호흡기 폐렴이 걸렸는데 담배를 그동안 계속 피웠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하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럼 담배를 끊는 게 원인이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활동 지향 관리라는 건 문제가 있는 원인을 제거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됩니다. 맨날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뭐 바깥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술 먹는 횟수를 확실히 줄이고 집에 일찍 들어와서 아내랑 좋은 시간을 많이 가져야죠. 이게 활동 지향 관리입니다. 정서 지향 관리라는 거는 이미 직장에서 퇴직을 당했어요. 이제 그만 나오라고 그래서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시 바꾸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랬을 때 내가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잘 돌려서 이 직장 아니고 내가 못 사나, 다른 직장을 또 알아보거나 개인 사업을 하거나 알아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돌려가는 과정. 이미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엎질러진 물이고 바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각이나 감정을 조절해가는 과정이 정서지향 관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조절도 할 수가 없어요. 생각도 슬픈 과정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뭐 전쟁이 터졌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게 많고 그래서 후회가 막 되고 부모님이 다시 살아오셨으면 1년만 더 잤으면 내가 더 잘해드릴 텐데, 이런 상황으로 가거나 이러는 거는 사실은 생각이 계속 후회하면서 우울증으로 점점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뭐 슬픈 감정도 바꿀 수도 없고 상황도 바꿀 수가 없다. 그때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암 진단이 바로 이런 과정일 수 있죠. 암이라는 게 이미 진단이 딱 내려졌어요. 그러면 암 예방을 위한 활동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이 발생할 순간에는 잘 받아들이고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걸 잘 치료해서 적응해가는 과정. 그래, 나는 이제부터 암 환자야.
그러니까 암 환자로서 치료 열중하고 암에 안 좋은 것들을 피해야지. 이렇게 가는 과정이 이제 수용지향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온 스트레스 사건이 원인을 내가 없애야 되는 활동지향 관리의 문제를 가진 건지, 아니면 그 정서지향 관리를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수용할 것인지, 이것들을 스트레스 사건을 보고 잘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과음을 너무 해서 부부 갈등이 있으면 술을 줄여야 되는 거고, 상황은 바꿀 수가 없는데 내 생각이나 감정은 조절할 수 있을 때 정서지향 관리를 하는 거고, 상황 변화도 어렵고 감정 조절도 안 될 때는 생존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일단 살고 보자.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쪽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수용지향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에 걸렸다 했을 때 이러한 희망과 삶의 의미를 잘 찾으려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또 살아날 수 있다는 것들이 확률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암을 적응해 나갈 때는 투병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지나치게 불안해한다거나 절망적인 태도로 포기를 하는 것이 부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근데 예전에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나왔던 4명의 의사분들인데, 4기 진단을 받았어도 끝까지 치료하시는 높은 투병의 의지를 보여주신 이제 선배님이시고, 또 암이란, 대장암이란 진단을 받고 이제 암과의 여정을 잘 떠나서 마무리를 잘 했던 유계준 박사님이 완치를 받으신 그 스토리가 나오고, 이분은 가정의학과 의사이신데 이제 이분도 4기 불치암이라고 판단을 받았지만 자연에 가서 이제 깨끗한 음식과 생활을 하면서 다시 완치를 받았던 분. 일본의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유방을 양쪽의 암을 다 절제하면서 치료받고 자기 그 클리닉을, 병원을 계속 운영했던 그런 분들이 쭉 나오면서 암 환자들도 자기 원래 일도 다 할 수 있고 완치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버드대 종양학과 교수님인데 본인이 척추 협착증에 걸려서 2년 동안 병원을 쉬면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물리치료받고 그러시는 과정에서, 아, 내가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희망을 다시 찾으면서 그 병에서도 낫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 암 환자분들한테 써야 될 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희망의 힘이라는 책을 쓰셨다고 하고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병에 대해서 좌절하면 암세포만큼 몸에 쉽게 퍼지는데 희망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 종양을 녹여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유지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유방암 환자를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더니 처음에 절망감이 높은 환자분들과 상대적으로 낮았던 분들을 비교하니까 10년 생존율이 여기는 60% 가까이 되고 여기는 50%로 떨어지는, 그래서 희망 말고 다른 암의 특성은 다 통제를 했는데도 이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희망이 높은가 안 높은가에 따라서 생존율이 10% 이상 차이를 보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 환자들이 희망을 잘 유지하면서 내가 암에 걸렸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가 후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뭔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은 이렇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 내 삶의 의미는 뭐였나, 내 인생의 의미는 뭐였나를 찾아보면 그분은 그 암을 이겨낼 힘을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 의미 찾기 치료라는 걸 만드신 분이 이 빅터 프랑클이라는 정신과 의사인데,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신과 의사를 하다가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독일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데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거기 자기랑 같은 날 들어갔던 1,500명 중에 1,200명은 그날 바로 가스실로 들어가서 다 죽었고, 300명이 살았는데 그 300명 살려놓은 사람들도 계속 고문해 가면서 하나씩 죽는 거죠. 근데 이분이 끝까지 거기 삶을 살다가 이제 나와서 이 치료를 만드셨는데, 그렇게 살면서 그때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여기서 경험한 것들을 나가서 내 의대 제자들한테 가르쳐줘야지,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매일 면도도 하고 매일 씻고, 뭐 면도도 면도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유리병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계속 그 깔끔하게 하고 그렇게 살면서 이제 그 힘든 시간을 견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했어도 내가 내 스스로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내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 그래서 나는 살겠다, 죽겠다, 이 태도에서 나는 살겠다를 선택했고 거기서 결국 이제 자유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국 희망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 스트레스 관리하고 의미중심 집단 치료라고 해서 삶에 본인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나 의미 있었던 일들이 뭔지 이런 걸 여쭤보고 그런 것들을 또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췌장암 환자분들하고 이걸 해봤는데요. 집단으로는 못하고 개개인으로 했는데 상당히 그 반응이 좋았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고 내가 힘든 과정이지만 꼭 끝까지 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저희가 암치료 과정에 함께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케어라는 건 과연 뭐냐? 2017년 7월부터 국가에서도 암 환자가 오면 암 경험자의 통합 지지를 해드려라.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암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정보를 알려드리고 예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지원을 해드리고 이런 전체적인 걸 다 하라고 국립암센터와 7개 지역암센터에서 시작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저 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도 저희 병원에서 암 환자 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다양한 교육들, 항암 부작용부터 해서 스트레스 또 영양관리 이런 것들을 매월 스케줄을 잡아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암병원의 이 마음의 안식 일정을 보시고 오셔서 들으시면 좋은 강의랑 그런 내용들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유방이나 이런 성형의 문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외모 관리와 성형, 손상된 조직을 재건하는 문제, 피부 관리, 그 다음에 2차암을 예방하고 동반질환과 건강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이 모든 서비스를 암병원 안에서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보통 암병원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 만나서 상담을 하시게 되니까 어떻게 저기랑 연결시켜주면 줄 수 있느냐라고 문의하시면 이 통합케어센터로 잘 다 연결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인 암 치료도 받으시지만 스트레스 상담도 받으시고 건강관리도 받으시고 흉터관리, 성형관리도 같이 받으시는 그러한 통합 서비스를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